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은처럼, 할아버지 김정일처럼, 증조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권력을 물려받을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4대 세습이라고 하지요.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아시지요? 북한에서 2인자로 불리는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김여정이 조카 김주애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고모가 12살 조카한테 굽신거린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김주애의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북한 매체에서는 김주애를 소개할 때 향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김정은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람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키가 168에서 170cm 정도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비만인지 아시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정상이 25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40 중반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초고도 비만, 그러니까 병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비만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북한을 탈출한 외교관 한 분이 계십니다. 리일규라는 분인데 이분이 김정은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 증언이 충격적인데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탈북한 외교관 출신 리일규님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 얼굴이 술 마신 사람처럼 새빨갛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술은 안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숨을 너무 가쁘게 쉬어서 옆에 앉아 있으면 같이 숨이 찰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말할 때도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헐떡거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 가시잖아요. 그런데 북한 최고 권력자가 이 지경이라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몰래 새로운 약을 찾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먹던 약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겠지요. 고혈압이든 당뇨든 병이 더 나빠져서 기존 약으로 못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넣어봤더니 2026년, 그러니까 42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예측일 뿐입니다만 전문가들도 지금 상태로 가면 10년 안에 큰일 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러분,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도 비슷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지방간에 고지혈증을 달고 살았고 결국 69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아들 김정은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골초의 술꾼, 거기에 초고도 비만까지. 가족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북한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북한 방송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김정은 원수님은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시며 밤잠을 설쳐가며 인민을 위해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찐 게 아니라 몸이 부은 거라 고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수령이 이렇게 병들어가는데 과연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 쓰러지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지금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다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건강이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층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주애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김정은의 딸입니다. 올해 12살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 소녀인데요. 이 아이가 요즘 북한에서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김주애가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미사일 앞에서 아버지 김정은과 나란히 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식 행사에 39번이나 나왔는데 그중 24번이 군사 행사였습니다. 12살짜리 여자아이가 미사일 발사장에 군함 진수식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은처럼, 할아버지 김정일처럼, 증조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권력을 물려받을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4대 세습이라고 하지요.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아시지요? 북한에서 2인자로 불리는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김여정이 조카 김주애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고모가 12살 조카한테 굽신거린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김주애의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북한 매체에서는 김주애를 소개할 때 향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원래 수령이나 후계자에게만 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12살 소녀한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후계자 구도가 거의 굳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북한이라지만 1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지면 김주애가 바로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고모 김여정이 대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린 임금 대신 대비마마가 수렴청정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김여정이라는 사람, 만만히 볼 인물이 아닙니다. 2014년부터 실권을 행사해왔고 오빠 김정은이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남한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되면 한 번 잡은 권력을 쉽게 놓겠습니까?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섭정을 시작하면 나중에 권력을 내려놓지 않아서 북한 내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조카와 고모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은 권력을 잡자마자 공호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 투쟁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어린 소녀와 야심 많은 고모가 과연 평화롭게 권력을 나눌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곧 여자 수령이 나온다. 여자들이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더군요. 70년 넘게 남자들만 다스리던 나라에서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건 그만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병든 아버지, 어린 딸, 야심찬 고모, 북한 권력의 핵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북한의 젊은이들,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간 청년들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듣기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우리와 같은 핏줄, 북한의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거 아시지요? 그런데 이 전쟁에 북한 군인들이 끌려갔습니다. 12,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 보내졌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됐는데 불과 몇 달 만에 3,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만 300명이 넘고 부상자는 2,7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때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 머나먼 러시아 땅에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폭풍군단이라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잘 훈련받은 정예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장에 투입되자마자 처참하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드론 때문입니다. 요즘 전쟁은 하늘에서 작은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 드론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가다가 드론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전사한 북한 군인의 품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정경홍이라는 젊은 병사의 일기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로 조국의 신뢰를 잃었지만 조국이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청년은 북한에서 무슨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면받으려고 다시 인정받으려고 전쟁터에 갔던 겁니다. 죽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지요. 올해 1월에는 북한 군인 2명이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습니다. 19살짜리 청년이었는데 신문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러시아에 온 것을 모릅니다. 17살에 군대에 가서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전쟁터에 끌려온 겁니다. 어머니한테 편지 한 장도 못 쓰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살도 안 된 아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이미 이국 땅 전쟁터에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이 소식이 조금씩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우리 병사들이 많이 죽고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파병 군인 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더군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뭐라고 합니까? 철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젊은이들 목숨이 전략적 이익이랍니다.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손자인데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추가 파병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3,000명이 넘게 죽거나 다쳤는데 또 보내겠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희생되어야 할까요? 북한 정권은 자기 백성들 목숨을 러시아한테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뭘 받는 걸까요? 이렇게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도 정작 북한 인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굶주림과 병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젊은이들이 러시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요. 6.25 직후, 보릿고개 시절, IMF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원래 배급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쌀이며 식량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배급이랑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배급이 90년대부터 거의 끊겼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그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쌀도 사고 옥수수도 사고 생필품도 삽니다. 그런데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쌀 1kg에 북한 돈으로 수천 원씩 합니다. 북한 노동자 한 달 월급이 몇천 원인데 쌀 1kg 사면 끝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주민들은
하루 한 끼, 그것도 옥수수죽이나 감자로 겨우 배를 채웁니다. 의료사정은 더 심각하고 병원은 있어도 약이 없습니다. 주사기도 없어서 한 번 쓴 걸 소독해서 다시 씁니다. 열이 나도 해열제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장마당에서 몰래 파는 중국산 약을 삽니다. 그마저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앓다가 죽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힘들고 난방할 연탄이나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하 20, 30도로 떨어지는 추위에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동사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얼어 죽는 동안 김정은 일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김주애가 공식 행사에 나왔을 때 손목에 시계가 하나 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명품 까르띠에 시계인데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물건입니다. 12살짜리 아이 손목에 3천만 원짜리 시계라니. 같은 날 어머니 리설주는 이탈리아 명품 구찌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물건들이 들어갔을까요? 외교 행랑이라고 외교관 짐은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몰래 명품을 들여오는 겁니다. 주민들은 옥수수죽도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약이 없어서 병들어 죽고 추워서 얼어 죽는데 실용님 딸은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이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인민을 위한 나라라고 선전하면서 정작 인민은 굶겨 죽이고 권력자들만 호의호식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 주민들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의 어두운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령은 병들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이 모든 걸 그냥 참고만 있을까요? 북한 내부에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러시아 파병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이 넘는 군인이 죽거나 다쳤는데 이 소식이 조금씩 새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확성기 방송을 통해 알기도 하고 중국을 통해 소문이 들어갈 것입니다. 파병 군인 부모들이 아들 소식을 알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동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오히려 러시아 파병을 자원하고 있다더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전쟁터라도 가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준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면 전쟁터를 자원하겠습니까?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류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노래가 북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USB에 담아서, CD에 담아서 몰래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단속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남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저렇게 풍요롭게 먹고 저렇게 예쁜 옷을 입는구나. 수령님이 가르쳐준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진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배웠는데 드라마 속 남한은 천국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류를 보다 걸리면 공개 처형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없어지고 오히려 더 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한 말투를 따라하고 남한 노래를 흥얼거리는 일이 늘고 있다더군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도 많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수령이 나온다. 여자들이 세상을 장악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말 했다가는 바로 잡혀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소문이 공공연히 돌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할복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주 있고 코로나 때 국경을 완전히 막아서 한동안 뜸했는데 요즘 다시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압록강, 도만강을 건너려는 사람들, 북한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댐도 작은 구멍 하나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댐에 조금씩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파병 소식에 동요하는 부모들, 한류에 눈뜬 젊은이들, 수군거리는 주민들,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 이 작은 균열들이 언젠가 큰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런 균열을 막으려고 더 강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내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입니다.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웅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쏘고 인권 탄압하니까 국제사회가 너희랑은 거래 안 한다고 등을 돌린 겁니다. 석유도 못 사고 기계도 못 사고 사치품도 못 들여오게 막아놨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적이 있었지요. 해방 직후, 6.25 직후에 원조 없으면 못 살던 시절이요. 그때 미국이며 유엔이며 도와줘서 다시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도와주겠다는 손길을 뿌리치고 핵무기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기댈 곳은 딱 두 나라뿐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북한 뒤를 봐줬습니다. 6.25 때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온 것도 중국군이었지요. 지금도 북한 무역의 대부분이 중국과 이뤄집니다. 중국 없으면 북한은 당장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는 요즘 더 가까워졌습니다. 작년에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둘이 얼싸안고 형제처럼 지내더군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라는 걸 맺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군사 동맹입니다.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쪽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예전 소련 시절 동맹이랑 비슷한 겁니다. 왜 갑자기 러시아랑 이렇게 가까워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느라 총알이 필요하거든요. 북한이 포탄을 팔고 군인까지 보내주니까 러시아가 고마운 겁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기름이며 기술이며 받아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매달려 사는 게 북한 인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러시아에 포탄 만들어 보내느라 북한 공장들이 풀가동하고 있다더군요. 그 인력이며 자원을 인민들 먹여 살리는 데 쓰면 안 됩니까? 젊은이들을 러시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게 동맹입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망하면 곤란하니까 북한 인민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만 미국이랑 국경 맞대기 싫어서 북한을 완충지대로 쓰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북한한테 문을 열어주고 싶어 합니다. 핵무기만 포기하면
인권만 개선하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만나서 협상하자고 했었지요. 그런데 김정은이 핵을 절대 못 놓겠다고 버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핵무기가 없으면 자기 권력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후세인, 리비아 카다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핵 포기하고 나서 미국한테 당했지요. 김정은은 그걸 보고 나는 절대 핵 안 놓는다고 결심한 겁니다. 결국 북한은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들어간 꼴입니다. 핵무기라는 쇠사슬을 꽉 붙들고 중국, 러시아라는 교도관한테 밥 얻어먹으며 사는 형국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건 2,500만 인민들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막힌 북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북한 체제의 불안한 미래,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의 현실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병든 수령, 어린 후계자, 죽어가는 젊은이들, 굶주리는 인민들, 그리고 세계에서 고립된 나라. 그렇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럽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급변 사태란 뭐겠습니까?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은 초고도 비만의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의학 전문가들은 지금 상태로 가면 10년 안에 큰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예측은 2026년, 그러니까 불과 1년 뒤를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문제는 후계자가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김주애가 지금 12살입니다. 아무리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해도 12살짜리가 핵무기 버튼을 누르고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김여정이 나서게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린 임금 대신 대비마마가 수렴청정하던 것처럼 고모가 조카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문제는 김여정이 한번 권력을 잡으면 놓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야심 많고 성격 불같은 사람이 권력 맛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김주애를 밀어주는 세력과 김여정을 따르는 세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군부에서도 여자한테 명령받기 싫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북한처럼 남자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여자 지도자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권력 공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전이 터지기도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내부 혼란이 생기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은 꾹꾹 눌러 참고 있지만 수령이 쓰러지고 위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 아래에서도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소련이 흔들리니까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졌지요. 북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중국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북한이 혼란에 빠지면 난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핵무기 관리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땅에 중국군이 들어오는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아무 일 없이 김정은이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김주애가 무사히 권력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북한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변화가 평화로운 변화이길,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변화이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왜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병든 수령, 권력 다툼,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 굶주리는 인민들, 듣기 힘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산가족 계신 분 있으십니까? 6.25 때 헤어진 부모님, 형제, 자식, 70년이 넘도록 얼굴 한번 못 보고 살아오신 분들,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른 채 그리워만 하시는 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때 텔레비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셨는지, 백발이 된 형제가 만나서 형아 형아 부르며 울던 모습, 어머니 산소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오열하던 모습, 그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핏줄입니다. 같은 말 쓰고, 같은 김치 먹고, 같은 아리랑 부르는 한민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한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같이 고생했고 해방 맞아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 하나 그어놓고 70년 넘게 남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얼어 죽고 전쟁터에 끌려가는 게 남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 일입니다. 우리 조카들, 우리 손주뻘 되는 아이들 일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통일이 온다고. 지금은 북한이 꽉 막혀 있지만 영원히 막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독도 무너졌고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영원한 독재는 없었습니다. 북한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고 그때가 오면 금강산 구경 가고 싶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발도 담가보고 평양냉면 본고장에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개성 만월대도 가보고 요양산도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땅인데 못 가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고 마음껏 말하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굶어 죽는 아이가 없고 공개 처형당하는 사람이 없고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가는 젊은이가 없는 세상.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겁니다. 북한 소식에 귀 기울이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한테 분단의 아픔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한 나라였다. 우리 세대가 통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기 전에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끊어졌던 기찻길이 다시 이어지고 북한 땅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그날이 올 때까지 희망을 잃지 맙시다. 북녘 동포들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